정부가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고려한 경기 보완책을 이달 말에 발표합니다. 메르스로 피해를 본 지역엔 맞춤형 지원도 실시합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3일 만에 첫 하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보강그룹 계열사인 STS 반도체, 피닉스 소재, 코아로직이 워크아웃 신청설에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했습니다. 삼성테크인이 총 17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권을 따냈습니다. 삼성테크인은 지난 16일 미국 P&W와 항공기 엔진 국제 공동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는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가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고려한 경기 보완책을 이달 말 발표합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메르스로 인한 영향과 가뭄 피해를 감안해 추가적 경기 보완 방안을 6월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병원과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며 평택, 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장비와 인력 예산을 총동원하고 식탁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메르스와 가뭄 극복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청년 고용 절벽 해결 등을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3일 만에 첫 하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강그룹 계열사인 STS 반도체, 휘닉스 소재, 코아로직 등은 워크아웃 신청설에 장시작과 함께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보강그룹 계열사인 STS 반도체와 휘닉스 소재, 코아로직이 워크아웃 신청설에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했습니다. 지난 15일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첫 하한가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오늘 STS 반도체는 전날보다 29.91% 급락한 3,210원의 거래를 마쳤고 휘닉스 소재와 코아로직 역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강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인 STS 반도체와 휘닉스 소재, 코아로직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보강계열사 고위 관계자는 BK E&T가 전부터 좋지 않았다며 워크아웃 신청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TS 반도체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5,509억 원, 영업이익 453억 원으로 흑자지만 관계사인 BK E&T의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STS 반도체는 BK E&T에 660억 원의 지급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STS 반도체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토로스와 이베스트, 유안타증권 3개사는 STS 반도체를 매수 추천해 이를 믿고 매수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 1일 토로스 투자증권은 과거는 드러내고 미래를 바라보자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6,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5월 20일 STS 반도체에 대해 사상 최대 실적 랠리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6,600원으로 내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4월 28일 STS 반도체에 대해 2015년은 부활의 해가 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믿지 못할 증권사 보고서입니다. 서울경제TV는 추천 한 달여 만에 하한가를 기록한
STS 반도체를 추천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STS 반도체와 휘닉스 소재, 코아로직의 워크아웃 신청 보도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 3일째인 오늘 30% 하락한 하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소형주 중 실적이 나쁘거나 대형 악재가 있는 종목들은 하한가를 맞은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삼성 테크윈이 향후 48년간 총 17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권을 따냈습니다. 삼성 테크윈은 지난 16일 파리 에어쇼에서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미국 P&W와 항공기 엔진 국제 공동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테크윈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62년까지 48년간 17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엔진 부품 공급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계약은 항공기 엔진의 개발, 양산,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모든 사업의 리스크와 수입을 참여 지분만큼 배분하는 방식으로 항공업계 선진업체들의 사업 형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테크윈의 이번 계약 참여가 지난해 P&W와의 9억 달러 규모 공급권 계약, 올해 1월 미국 지휘와의 4억 3억 3천만 달러 규모 부품 공급권 계약에 이어 연달아 대규모 사업권을 따낸 쾌거로 평가했습니다. 삼성 테크윈은 최근 6개월간 총 30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권을 따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재계, 학계 등에서 상위 측의 소득을 늘리면 하위층도 덩달아 효과를 본다는 낙수 효과를 강조해 왔는데요. IMF가 이 주장이 틀렸다는 실증 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천병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낙수 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양되면서 결국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신자유주의의 논리입니다. IMF는 현지 시각 15일 소속 경제학자 5명이 작성해 공개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50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IMF는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그 기간의 연평균 성장이 0.38%포인트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며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을 쥐어짜는 것이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라는 기관이 낙수 효과를 가장 대변해온 국제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사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많은 역할이 좀 틀렸다라는 거를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IMF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도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낙수 효과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책에서 심각한 불평등은 성장의 가속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실제로는 자신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것을 목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상위 계층에게 돌아가는 분은 하위 계층을 희생시키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불균형 심화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란체스코 교황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최근 내놓은 우려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천병으로 여겨져 온 IMF마저 낙수 효과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IMF의 메시지, 즉 분수 효과의 재현을 한국 사회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 국내 증시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웹도독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웹도독이란 꼬리인 지수 선물 시장이 몸통인 현물 시장을 흔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선물 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세가 코스피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이야기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창규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행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폭이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선물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선물은 다행스럽게도 상한가 하한가폭 확대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이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200은 아무래도 상한가 확대와 관련성이 강한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덜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상한가, 하한가 확대를 앞두고 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한가, 하한가 폭 확대가 우리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감지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들게 되는 웹도독 현상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웹도독이란 말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도독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즉 현물 시장이 아닌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줄 때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수급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발견 기능을 제외한다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물과 현물 간의 연계 매매, 즉 프로그램 매매가 발생해야지만 웹도독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 차익 거래라든지 반대의 매수 차익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웹도독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물의 저평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물의 저평가란 말은 선물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상태, 즉 백오데이션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도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악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현물 시장이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선물이 왜 저평가가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6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전개됐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리고 6월 동시 만기일 당시에 일어났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롤오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웹도독 현상이 얼마나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보통 베이시스도 추세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앞서서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를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는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의 베이시스는 당연히 외국인들 중심으로 선물 매도가 가해졌기 때문에 베이시스 상당히 좁혀진 상태고요. 이런 상태들도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베이시스 약세 현상,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매도 후의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웹도독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원인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의 성장성 부재, 그리고 동일한 이머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본토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나타난 경계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보다는 서서히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웹도독 현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당분간은 웹도독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한 매물은 언제까지, 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프로그램 매매, 특히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플레이어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로 따진다면 금융투자를 주요한 차익거래 플레이어로 꼽을 수 있고요. 글로벌로 본다면 아무래도 조달 비용이 낮은 외국인들이 차익거래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차익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라든지 차익거래를 수행하는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백오데이션, 즉 베이시스의 약화가 좀 더 심화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매도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특히 선물을 사고 주식을 매도하는 매도 차익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물 대차라는 부분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는 프로그램 매도의 추가적인 규모는 대략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매도에서 출발한 시장 압박은 그렇게 강도가 강해지기보다는 강도가 좀 더 약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한 가지 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은 주로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웹도덕과 무관한 비차익거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차익거래는 주식 바스켓을 코스피는 15개 종목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10개 종목 이상을 매매할 때 비차익 거래를 신고하고 매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와 또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는 글로벌 펀드 플로우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이머징 쪽, 특히 한국과 관련된 이머징 쪽으로 악화된다면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도 추가적으로 출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도둑이 끝났다 또는 차익거래 쪽에서 매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충격이 사라졌다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와 관련된 글로벌 펀드 플로우도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창규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몇 달간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상승 동력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서는 매도세로 방향을 급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외국인 수급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8거래일 동안 1조 11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은 3,111억 원어치의 매물을 쏟아내며 올해 1월 6일 3,300억 원을 매도한 이후 5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1월을 제외하고는 5월까지 4개월 연속 순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에서 10조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것이 우리 증시의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어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본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2배로 확대된 가격 제한폭 덕분에 우선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YGFN에 따르면 태양금속 우선주의 전날 종가는 1,875원입니다. 수년째 500원 안팎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주가가 최근 사흘 만에 2배나 뛰었습니다. 하루 평균 19,775주에 불과하던 거래량도 제도 변경 이후 하루 평균 159만 2,828주로 80배가량 뛰었습니다. 연초 대비 CJ시푸드1 우선주 주가가 지난 16일 기준 239.17% 오르는 등 동원시스템즈, 태양금속, 서울식품, 대원전선 우선주를 비롯한 11개 종목이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50억 원인 계양전기 우선주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제도 시행 전 14,566주에서 144만 9,165주로 1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삼양홀딩스, 대원전선, 흥국화재, 성신양회 우선주 등도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적은 일부 상장지수 펀드, ETF 종목들이 롤러코스터 주가를 보이며 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타이거 유동자금은 가격 제한폭 확대 첫날인 지난 15일 29.97% 급등하고선 그 다음 날에는 23.05% 급락했습니다. 이틀 새 등락폭이 무려 53.02%포인트에 달한 것입니다. 주가는 이틀간 최저 10만 995원에서 최고 13만 1255원을 오갔습니다. 주가가 천당과 지옥을 오간 탓에 상한가에 매수한 투자자는 하루 만에 23%가 넘는 평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타이거 나스닥 바이오도 지난 16일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거래가 적은 ETF 종목은 소규모의 매수 매도 호가 주문에 급등락한다며 가격 제한폭이 시행되면서 주문 실수로 인한 손실폭도 커지는 구조가 될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가 이탈리아 전문 업체와 손잡고 항공기의 핵심 부품으로 손꼽히는 랜딩 기어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화는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글로벌 항공기 랜딩기어 업체인 미카에르사와 랜딩기어 시스템 분야 국제 공동개발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카에르사는 2011년부터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초경량 제트기 항공기 랜딩기어 시스템 개발 과제를 한화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랜딩기어는 항공기가 이착륙, 지상 활주 등을 할 때 항공기 자체 무게를 지지하는 구조물로 항공기 전체 단가의 5%를 차지하는 고부가 가치 핵심 품목입니다. 김현철 한화 대표이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글로벌 업체의 랜딩기어 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며 미카에르사가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1000대 규모의 양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림산업이 인도네시아 까리안 다목적 댐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인 EDCF 차관으로 진행됩니다. 총 공사비는 약 915억 원 규모로 대림산업의 지분은 51%, 약 470억 원입니다. 대림산업은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회사 위카, 와스키타와 함께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까리안 다목적 댐은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홍수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공사를 통해 1997년 투반 납사 분해 공장 건설 공사를 수주한 이후 18년 만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재진출하게 됐습니다. 금융권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계좌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고객이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해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 10,000원 미만의 1년 이상, 10,000원 이상에서 50,000원 미만의 2년 이상, 50,000원 이상에서 100,000원 미만의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들로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존 소액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 거래를 중지시키고 간편 해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다른 금융사들도 늦어도 9월까지는 이를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올 9월까지 전화통화만으로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없애려는 고객은 누구나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채널로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3.7%에서 2.8%로 대폭 낮췄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주요 연구기관 중에서 2%대 성장률 전망이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CJ 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 모바일이 유무선 음성통화는 무제한으로 쓰고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요금에 차등을 둔 LTE 데이터 선택요금제 12종을 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중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매각건으로 포스코와 갈등을 빚다 사퇴한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후임으로 김영상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소나기가 땅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청 일부 지역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국지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구역은 더욱 확대될 텐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니까 시설물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쪽으로는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현재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남해안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서쪽은 계속해서 30도 안팎으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동쪽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는데요. 또한 동해안은 비도 내리겠습니다. 5에서 10mm로 양이 많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반가운 소나기지만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이겠는데요. 이럴 때는 장마라도 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이번 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제주도에서 6월 하순에 장마가 시작돼서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중부지방은 7월 중순이 돼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 기간 비가 내릴 때도 긴 시간 비가 이어지기보단 단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21도에서 30도, 대전 19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속초 15도에서 18도, 강릉 15도에서 19도로 저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이른 새벽에 그치겠고 이후 흐리겠습니다. 광주 29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에선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동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다시 내륙으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